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해는 정말 지치고 힘든 한 해로 기억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2020년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맞아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비양육자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양육비 미지급자, 이른바 배드파더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관련 법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통과하며 홀로 아이를 키워온 엄마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게 된 건데요.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이영 대표와 공인으로서 사회에 목소리를 내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 방송인 이다도시를 만나 관련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사상 최초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되는 제51대 대한변협협회장 선거. 지난주부터 법률방송에서 후보자들을 모시고 특별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엔 기호 1번 이종린 변호사, 기호 3번 황용한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출마의 변, 주요 공약 등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2020년 한 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이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못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냥 안 주는 게 차갑지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수건이었던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출국 금지, 형사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가정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를 앞두고 선물 같은 소식인데요. 여러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고 함께 손잡고 노력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오랫동안 천착해온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이영 대표와 개인적으로는 드러내는 게 상당히 꺼려졌을 이혼과 양육비 미지급 소송 사실을 법률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 문제를 공론화해 양혜연의 힘을 실어준 방송인 이다도시를 만나 관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결국 통과가 됐는데 소회가 어떠신지 먼저 이다더시부터. 네네. 기분이 상당히 좋긴 좋아요.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일 텐데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문제 당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아무래도 희망 가득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뭐가 좀 앞에 막막 했는데도 이젠 뭐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이젠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사람들한테 다시 이렇게 희망 줄 수 있다는 거. 가족들은 좀 어땠어요? 아들 두 분이?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멀리 떠나갔고 이렇게 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진행되지 않게끔 함께 힘을 합쳐서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그래도 제가 뿌듯해서 그래도 기분이 좋았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막막했었어요. 굉장히 처절하고 절박한 상태에서 저는 더 이상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도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긴 했지만 이게 과연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언제 될지는 서로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여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바뀌어서 결국에는 해결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양육비는 지급받는 환경으로 바뀔 것이다. 그게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거다라는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2020년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들 얼마나 많이 했는데 막막했었고 설마 이번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만 맞아요. 이런 어려움 속으로 이런 소중한 좋은 일이 이렇게 된다는 걸 역시 너무나 좋았어요. 저희가 취재하신 분들만 해도 이제 양육비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이제 암투병 하시다가 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네. 네, 많은 사연들이 있었는데 혹시 어떤 분들 이야기가 있으셨나요? 이번에 통과 이후에? 일단은 그렇게 굉장히 염원했던 법안이에요. 법을 통해서 모든 진행을 다 했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좌절감이나 그 어떤 패배 의식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염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그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잖아요.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고 양육비라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이다라는 거를 저희들과 함께 이제 크게 외쳐주신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방해될까봐 뭐 시끄러울까봐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당하기만 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사실은 애들하고 관련된 일이라서 무시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당연하게 제가 하면 약간 시끄러워지고 가는 그런 알고 있었어요. 준비돼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시죠? 그거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심각한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듣고 배우고 알게 되고 결국 이젠 결과가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네, 되게 긴 투쟁이었고 싸움이었는데 지금 이거를 버티게 한 원동력이라든지 활력소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글쎄요. 또 눈물 날 수도 있겠는데요. 애들 생각만 했어요. 사실은. 말도 안 돼요. 특히 이렇게 선진국 같은 그런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저기 2020년인데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사회에서 이런 일 때문에 애들이 고통받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니까 그거 갖고 그냥 앞서갔어요. 뭐 개인적인 생각하는 것보다 애들 튼튼한 그런 믿음, 더욱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면서 앞으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달라지겠지? 기대가 됩니다. 진짜 자녀 생각하면서 직진. 그렇죠. 직진. 맞아요. 직진. 그거 좀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을 그 같은 생각인 것이 아이만 봤다라는 게 그런데 그 아이가 이게 이제 내 아이를 보면서 다른 아이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아이와 같은 아이들. 그 생각이 더 먼저 들더라고요. 그게 정말 진심이에요. 지금 당장 아이들을 키우고 지금 당장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씩 지쳐가고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지? 그리고 마음과 달리 이게 손을 놓게 됐을 때 그러면 이걸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잖아요. 이 변화 운동을. 그래야 바뀌는 거니까 지쳐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일방송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그 통과되던 날도 또 우리 회원들이 의원님들한테 요청하는 문자들 같은 것도 또 캐치해 주시는 게 또 컸어요. 그게 또 한동안 이슈가 됐었거든요. 절절한 문자들이 들어갔다는 사실도 또 그걸 그렇죠. 보는 회원들도 아 정말 그렇지 그러면서 막 또 울컥도 하고 그렇죠. 혼자 아니구나 뭐 희망도 네, 갖고 그게 단합이나 그거 중요해요. 결집력을 또 높여요. 그런 네. 하나의 그런 그 가슴을 울리는 것 하나하나가 맞아요. 다 소중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다도시님은 그동안 책을 대여섯 권 정도 이제 쓰셨잖아요. 네. 그래도 양육비 이행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또 많은 일들을 겪으셨는데 관련해서 혹시 책을 쓰실 예정이신지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벌써 엄청 많은 문의 들어왔어요. 저기 친구가 마침 대한민국 정의에 대해서 뭔가 좀 책 쓴다고 하니까 그거 제가 시시콜콜 쓰면 했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왠지 한국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간 좀 어두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 봐라. 그래도 이렇게 같이 변화한다.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걸. 그래도 어렵지만 희망이 있을 거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쓰셔야죠. 남겨야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백화사전처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프랑스에서 냈던 책이 완전히 사전이거든요. 이제 6개월쯤 뒤면은 시행을 한다고 네. 이제 하던데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감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현실화할 수가 있을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는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아동의 생존권 문제를 더 이상 과거로 돌리는 거는 안 하실 거예요. 사회적인 공감을 얻은 만큼 이 부분은 바뀌어나가는 쪽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고, 다만 이제 법 절차들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있어요. 초반에는 정착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제 과도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조금 거시적으로 멀리 봐야죠. 미래 세대까지.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다도시님과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양육비는 양육자 또는 아이에게 무엇이다 단어를 딱 생각해 주신다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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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care. 그러니까 그렇죠. care. 영어로 말하자면 caring, 그러니까 돌봐줄 수 있는, 그렇죠, 미래. 사실은 저기 물론 아무리 돈인데 그래도 애들을 키울 때 돈 필요하거든요. 애들이 날마다 먹고 날마다 입혀야지 저기야 공부할 수 있게끔, 그것도 얼마나 중요한데 부모님들이 저기야 아무리 뭐 이혼했는데도 어떻게 되는데도 애들이 무슨 죄 해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당연하게 미래 바로 네. 네네. 양육비 미지급은 그럼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죄. 죄. 네. 그렇죠. 미안하지만 죄로 봐요. 간결한데 정말 명확하네요. 네. 그 양육이라는 거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한쪽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에요. 아이들은 그걸 먹고 자라는데 그 의미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지 않은 한쪽 부모가 내가 너의 삶을 응원할게, 너의 성장을 응원할게 하는 그 관심과 사랑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양육비 미지급은 학대죠. 그건 진짜. 네. 아이에 대해서 사랑을 주지 않고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거는 부모로서 자식을 학대하는 것과 같아요. 포기하지 맙시다. 뭐니 해도 애들한테 그 빚이 역시 영원한 빚이에요. 아빠가 영원히 그거 돌려줘야 될 거고, 일단 포기하지 않다는 걸 벌써 커다란 일이거든요. 포기하지 않다는 것 뒤에 역시 희망 있지 않습니까? 희망 가지고 계속 믿어야죠. 네. 나중에 이제 아마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개정안을 적용시킬 때 지금처럼 내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너무 아파서 또 그런 핑계와 변명을 댈 건데, 과연 그때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하지 않고 그래 그럼 그런 사정이 있느냐라고만 하실 건지 그런 좀 걱정이 있어요. 비양육자에 대한 의무는 그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 이외에 없어요. 근데 그 의무조차 내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와 국가가. 그리고 양육자분들 정말 고생 그동안 참 많으셨을 건데 포기하지 마시고 가정 내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는 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양육 환경을 좋게 조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니까 좌절감 같은 거 갖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힘내시라는 말 드리고 싶어요. 네,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후보자 특별대담. 오늘은 행동하는, 함께하는 투명한 대한변협을 표방하며 출마한 이종린 변호사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 및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이종린 변호사입니다. 저는 경북고등학교, 연대, 동대학원을 수료하고 사법시험 31회 합격해서 연수원 21기로 수료를 했습니다.
인천지방변호사의 부의장과 회장, 대한변협 이사 및 조사위원을 역임했습니다. 뭐 3만여 변호사들의 수장이 될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네. 출마의 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는 제가 큰아들이 지금 신입 변호사고 네. 둘째가 로스쿨에 지금 재학 중입니다. 네. 장래 예비 법조인을 포함한 법조인 가족으로서 네. 두 아들들이 아버지로서 네. 청년 변호사들을 대변해야 되겠다는 네. 마음 하나 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26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네. 어른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협회장이라면 나이나 경력과 관계없이 네. 우리 법조계의 가장 큰 어른입니다. 네. 그러면 회원들을 더 포용하고 회원들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마음 자세는 네. 두 가지, 아버지로서의 마음과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네. 그 역할을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마음으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출마하셨다고 했는데 예. 이번 변협회장 선거의 화두, 뭐 시대 정신 같은 걸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네. 직역 수호하고 직역 확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처럼 연간 1,700 작년 같은 경우에 68명이 그 변호사 합격자로서 네. 배출이 됐는데 네. 이런 구조에서는 변호사들이 생존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뭐 변협의 위상 제고나 네. 권익보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직역 수호하고 네. 직역 확대 이 문제로서 모든 게 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번 선거의 화두고 처음자 끝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뭐 직역 수호나 확대를 위해서는 뭐 어떤 공약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법제화가 되지 않도록 네. 저지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직역수호 특별위원회에 네. 예산을 먼저 확충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저는 전담 직원을 네. 사무차장이 되겠습니다만 네. 배치를 해서 어떤 법안이 발의되는지 네. 확인하고 그 법안에 대한 대책을 네. 강구토록 하고 네. 그 뒤에 상임위별로 각 지방 변호사회 할당을 네. 해서 네. 그 상위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다른 공약은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직역수호를 위해서는 플랫폼 네. 저희들이 네이버의 엑스퍼트, 네. 그다음에 로톡 같은 플랫폼이 저희 직역을 침범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네. 대한변협이 오히려 우점이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 운영을 하면 결국 사업적인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사업자들은 자동적으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 네. 이번 변협회장 선거에서 처음 모바일 투표가 네, 도입이 됐는데 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예측하시나요? 아마 참여율은 네. 그 투표율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공약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들마다. 네. 근데 공약들이 대부분 베낀 겁니다. 보시면 네. 역대 공약들 쭉 놓고 그중에 회원들께서 네. 좀 동의하실 부분만 추려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라 공약들은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회원들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공약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런 방향에서 네.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청년 변호사나 사내 변호사 관련한 공약은 뭐 특별히 그럼 따로 준비한 게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어떤 청년 변호사들을 위해서는 저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다음 세대를 준비해 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청년 변호사 기금을 만들고 또 뜻 있는 우리 네. 회원들도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배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그분들께 성금을 좀 요청을 드려서 규모를 좀 30억이나 네. 50억 아니면 진짜 송원이 많다면 한 100억 정도 만들어서 우리 청년 변호사님들 개업하실 때 네. 변협 지금까지 아무런 도움도 안 드렸어요. 매달 4만 원씩 받아가긴 합니다만은 청년 변호사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드려요.
청년 변호사들이 자립할 수 있게 개업 자금 중 일부를 장기 서리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변호사들을 네. 위해서는. 그리고 사내 변호사들은 지금 참 지위가 불안정하죠. 네.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규직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법제화 시켜야 될 것이고요. 민간 기업에 계신 사내 변호사님들은 네. 민간 기업, 그다음에 정경련, 상공회의소가 협의를 해서 정규직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규직화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일 것 힘들죠. 같은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선거 캠프를 별도로 꾸리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어떤 취지인가요? 제가 이 선거, 지방선거하고 지금 네. 대한변협선거를 보니까 지방선거는 아마추어입니다. 아, 그냥 얼굴 알리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정도인데 대한변협선거를 딱 나와 보니까 네. 먼저 사무실을 얻고 상당히 고가입니다. 월세가 뭐 네. 두세 달 하는데도 한 2천만 원 가까이 네. 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선거에 경험이 있는 분들 영입하고 팀을 짜서 선거운동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당선이 되면 선거 캠프가 그대로 집행부로 갑니다. 네. 캠프를 차려서 그 캠프 구성원들이 그대로 집행부로 간다면 네. 인재풀이 너무 작아요. 우리 변형 많고 인재가 많은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전국 조직하면 한 3만 명, 네.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2만 명이 넘는데 네. 여기서 음. 집행부를 구성을 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공약으로도 선거 캠프도 차리지 않겠지만 네. 나중에 당선이 되면 네. 캠프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를 거기서 뽑을 이유도 없습니다. 60% 이상은 전국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네. 공모를 통해서 뽑겠다. 네. 그래야 의견 수렴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네. 협회장이 당선이 되더라도 음. 그 캠프 종사원들 때문에 그분들의 노력 때문에 당선이 됐는데 제 소신껏 할 수 있겠느냐? 못합니다. 그분들에 둘러싸여서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모든 회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자연스럽고 제 소신껏 대한변협을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이런 선거로 앞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선거 문화부터 바꿔야지 그 다음에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출발도 똑같이 남들과 똑같은 태도로 하시고 전기하고 똑같이 해놓으시고 내가 바꾸겠다.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쭉 말씀 잘 들었는데 네. 다른 후보들과 차별되는 강점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이 왜 이종린이어야 하는지 뭐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구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네. 평생 외길만 걸었습니다. 네. 95년도 변호사 개업해서 네. 지금까지 변호사입니다. 한 번도 딴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변호사 초기에 네. 사무실을 열어놓고 하루 종일 네. 손님도 안 오고 전화 한 통 안 오는 그 적막함을 느껴봤습니다. 네. 과연 후보자님 중에 두 분은 현직 네. 출신입니다. 네. 그분들은 아마 그런 감을 도저히 느끼지 못하시고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네. 지금 우리 회원들 중에 네. 그러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 절박함, 자기에 대한 너무 모자람, 네. 이런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는 분은 사람은 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한변협 협회장이라는 것이. 네. 저는 물론 당연히 명예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젊은 세대, 젊은 청년 변호사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 결국 저희 두 아들들을 위하는 길이다. 저로서는 실질적인 이익을 청년 변호사들에게 드려야만 저희 아들들에게도 그 혜택이 간다. 그러한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 점에서 네. 다른 후보들과 특화되어 있고 네. 더 대한변협을 실질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법률방송 시청자하고 대한변협 회원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변시 합격자 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축 문제를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변호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생각을 하면 그런 면보다는 인재를 사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 업계에 발을 디디더라도 현재는 최소 30%, 최대 50% 정도가 변호사로서 활동을 못하거나 실제적으로 변호사 업무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그리고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제도가 계속 시행이 돼서는 상당한 인재들이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자기 역할을 못하는 사장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나 동생들도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고 변호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를 바꿔야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먼저 납득을 해주시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로스쿨 입학 전부터 줄이고 교육 주기에 맞춰서 3년 뒤에 배출 정원도 줄이는 쪽으로 구조를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절절하게 말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특별대담. 오늘은 변호사를 위한 대한변협을 표방하며 출마한 황용환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먼저 간략한 자기소개랑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밝아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변호사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순수 변호사 기호 3번 황용환입니다. 24년 동안 저는 오로지 변호사의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작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현실에서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디는 후배 변호사님들을 보면 선배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제대로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변호사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그야말로 변호사를 위한 변협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3만여 변호사들의 수장이 될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변호사들을 위한 변협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출마 의변을 조금 더 밝혀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실제로 네. 행동해 왔습니다. 2016년 행정사들이 행정사법을 개정하여 변호사의 직역 침탈을 시도했을 때 네. 행정사법 개정처지 비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실제 해당 법안을 갖다가 폐기시켰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 변호사들은 네. 최초로 광화문 사거리에서 네. 집단 시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바름이 어린이집을 신설하여 네. 변호사들을 위해서 실질적 도움을 될 수 있도록 행동하였습니다. 네. 이번 변협회장 선거의 화두, 시대정신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변론권의 보장, 네. 그리고 변호사의 수월한 편이 많습니다만 저는 네. 변호사 직역의 네. 탈환, 그리고 삶의 질의 보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변론권의 침해에 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들이 사무실이 변호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네. 비밀 유지권이 제대로 지금 보장되어진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비밀 유지권이 법으로 지금 보장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이 그러한 점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정에서 네. 또는 수사기관에서 가끔씩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기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변호사의 삶이 상당히 지금 우리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네. 삶이 보장되어야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변호사법 제1조도 네. 변호사들이 실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은데 업계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뭐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게 필요한가요? 관련한 핵심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 자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네. 첫째, 변협회장으로서 네. 오로지 변협의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서 네. 저는 정관계 진출을 기반으로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변호사 회무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역 수호를 넘어 네. 직역 탈환을 위한 입법 TF팀을 구성하고 네.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 특권을 도입하고 변론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한 네. 이 사내 변호사들에 대해서 네. 전문 인정 제도를 신설하고 네. 사내 변호사의 직역 확대를 추진토록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실무수습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 변호사들의 시장 진입을 네.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역 탈환 입법 감시팀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뭐 구상이신가요? 궁극적으로는 네. 입법이라고 봅니다. 네.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네. 많은 변협회장이나 집행부가 네. 국회 교섭단체에 대한 네. 또는 여러의 많은 우리 사회 네. 단체들에 대해서 네. 네트워크가 일단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변협회장이라 봤자 임기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만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국회 수장들과도 의논하고 네. 그다음 법무부 당사자하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네. 그 외 언론기관들과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랜 회무 기간 동안에 네. 상당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즉시 2년 동안의 통상의 변협 회장들은 6개월 업무 파악에 그 다음에 마지막 6개월 짐 싸기에 바쁩니다. 저는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협회장이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다른 공약은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각계 이제 개별 공약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변호사분들 네. 육아 양육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의 초대 사무총장 시절에 네. 지금 서울중앙지법 옆에 있는 바람이 어린이집 네. 제가 앞장서서 만들었던 겁니다. 네. 이거 6개 고등법원에 네. 일단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점진 나중에 확대되면은 전국 지방법원까지 가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육아에 네. 전념해가지고 변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네. 직역 확대 차원과 관련해서 네. 국가기관, 그 다음에 입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네. 우리 변호사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제정하고 네. 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변협에서 전문 변호사 뭐 인증 제도가 있는데 그 사내 변호사를 상대로 한 인증 뭐 전문 그거는 뭐 어떤 그건 좀 다르다 봐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 왜냐하면 겁니까? 변협에 있는 전문 인증 제도는 네. 교육을 받게 돼 있고 네. 또 송목을 얼마 했다든지 네. 그 분야에 그런 것들이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내 변호사들은 네. 송무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점 있고 또 다양한 지금 직역에 가 있습니다. 네. 뭐 금융 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M&A라든지 또는 뭐 그 외에 지금 점점 이 사회는 확대되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한 전문 인증 제도를 세분화하고 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의 사내 변호사로서의 본인의 경력에 손상이 없이 이 사회의 빛을 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나 송무 업무가 아니어도 본인이 일한 경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전문을 인정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예,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제가 본다면 사실 제 아들도 사내 변호사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그 고충을 듣고 있고 네. 그로부터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절실히 들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고 네. 지금 사내 변호사에 있어서는 네. 직장 상사가 비변호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지휘 감독에 있어서 변호사의 독립성 또는 변호사의 어떤 윤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 고민도 제가 과감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작은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시정을 하는 게.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내 변호사를 하시다가 네. 또 성무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은 상당한 오랜 기간을 갖다가 사내 변호사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개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개업 아카데미도 이번에 신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수 제도도 일단 많이 개발할 생각입니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후보들과 차별되는 강점,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이 왜 황용환이어야 하는지 정리를 한다면 뭐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저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네. 검찰, 판사, 네. 정관이 아닙니다. 네. 오로지 저는 24년을 순수 변호사로서 네. 생활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20년 회무하면서 누구보다도 회무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애환도 알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네. 회무의 내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고 네. 우리 변호사를 위해서 네.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지 알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법률방송 시청자와 대한변협 회원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여러분, 대한변협의 주인은 협회장이 아니고 바로 회원 여러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선배님, 후배님의 조언과 충고를 몸소 실천하는 협회장이 되겠습니다. 2021년은 여러분들이 대한변협의 주인이 되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저 황용환을 여러분의 일꾼으로 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률방송에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률방송은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에어소프트건을 총포법으로 규제하는 것과 게임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탄속 규제가 대표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로 꼽히는 것들입니다. 이 때문에 에어소프트건 소비자나 게임 동호인들은 자신들이 잠재적인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한편으론 분통을 터뜨리며 다른 한편으론 불합리한 규제를 좀 개선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소프트건 제조사들은 어떤 입장과 반응일까요?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첨단 스마트 기기 등 부산 경남의 다양한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부산 테크노파크 산업단지. 단지 내 한 제조업체로 들어가 봤습니다. 직원들이 뭔가 가공하고 조립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스위치는 문제가 없지? 네. 잘 되어 있고 유격 잘 조정해야 되고. 알듯 모를 듯한 용어가 오가는 이 제조업체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에어소프트건 업체입니다. 공장 벽면에 걸려있는 품질은 기본이라는 플래카드에서 기술력과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실제 총기의 행정이 전부 구현되어 있어요.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어떤 제조사도 가지지 못한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전동으로 실총의 행정을 모두 이루어냈고요. 최대진 부사장이 말하는 행정의 정은 여정할 때의 길 정자로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거나 왕복하는 거리를 일컫는 기계 용어입니다. 조정관을 연발로 돌리고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제 총의 사격감을 그대로 구현해냈다는 건데 어떤 느낌인지 해병대 출신 기자가 직접 해당 에어소프트건을 쏴봤습니다. 네. 실총하고 느낌이 거의 똑같습니다. 네네네. 무게도 실총의 어떤 그 고중 무게를 거의 맞췄고요. 네. 재료도 마찬가지로 실제 총기를 만드는 똑같이 단조공법에 저희가 CNC로 가공을 했고. 해당 에어소프트건은 에어소프트건 가운데서도 최고 등급인 이른바 하이엔드급 모델입니다. 한정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매니아층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하이엔드급 에어소프트건은 국내에선 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그 탄에 대한 운동 에너지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네. 0.2줄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는 굉장히 약한 정도의 에너지로서
탄속이 기본적으로 1줄 정도는 되어야 에어소프트건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탄속이 0.2줄로 제한해 놓고 있다 보니 정작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고도 국내에선 제품을 팔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탄속을 조정하지 않으면 그대로는 서바이벌 게임도 못하는 에어소프트건을 누가 수백만 원씩 주고 사겠냐는 것이 최대진 부사장의 하소연입니다.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해서 레저 스포츠 활동을 즐기기에는 굉장히 부족하죠. 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이자 가장 큰 징크스가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얘기가 나오자 최대진 부사장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0.2줄 탄속 규제도 규제이지만 레저용품인 에어소프트건을 총포, 도건 및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단속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는 성토입니다. 그 에어소프트는 완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총포, 도건 및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모의 총포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것. 조폭이 야구 방망이로 폭력을 행사하면 조폭을 처벌해야지 애초 야구 방망이가 문제라고 몰아세우는 것과 똑같은 얼토당토하는 일이라는 게 에어소프트건 동호인들의 항변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구 방망이도 우리가 야구할 때는 정말 훌륭한 레포츠 수단이지만은 그걸 가지고 범죄를 했을 때는 범죄자의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더 큰 문제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가 동호인들이 게임 못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에어소프트건 사업자들의 족쇄가 돼서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총포에 관련되는 법규로 규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요. 그럼 좋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시도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부분. 일단 전 세계 에어소프트건 시장 규모는 최소 3조 원 이상은 될 걸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에어소프트건 관련 각종 액세서리나 게임 관련 산업까지 감안하면 시장 규모는 훨씬 더 커집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초반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전동건을 개발하는 등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단 탄속부터 최소한 1줄 정도로만 풀어달라는 것이 에어소프트건 업체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입니다. 그래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 내수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좀 더 많은 제품들을 출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출고량이 늘게 됨으로써 저희 제품의 생산 코스트가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 생산자들은 좀 더 낮은 가격에 저희 제품 같은 양재 제품들을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상황. 실제 탄속 제한이 가장 엄격한 일본도 1줄, 홍콩은 2줄, 스웨덴은 10줄, 대만의 경우엔 20줄로 우리보다 최소 5배에서 100배까지 탄속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속 규제가 가장 느슨한 대만의 한 업체는 후발주자임에도 전 세계적으로 1조 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최대진 부사장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규제가 좀 더 풀린다면은 한국 내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조사들 또 다른 브랜드들이 생기면서 해외 시장으로도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이고요. 너무 많은 길들이 있을 텐데 탄속을 1줄로 높여도 안전장구를 갖추면 안전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특별한 기준이나 설명도 없이 왜 0.2줄로 묶어놓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로서 제가 4년간 전국의 모든 생활체육부터 해가지고 동호회들이 엄청난 게임들을 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 한 건의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안전성이. 그렇기 때문에 탄속은 0.2줄에 묶어놓고 에어소프트건을 총포법으로 단속하는 비합리적 규제 때문에 홍길동도 아니고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레저용품을 레저용품이라 부르지 못하고 잠재적 모의 총포로 바라봐야 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난감을 총포, 도금 및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가 아닌데 무기로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인.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법률방송에선 신종 자동차 리스 알선 사기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온라인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산하의 오현교, 정진욱 변호사를 만나 구제받을 수는 있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들어봤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국내 자동차 리스 중개업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던 카메오와 자동차 서점. 리스와 렌트의 장점만 모은 이른바 공유 리스 서비스라는 말로 합리적인 가격에 외제차를 탈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며 지난 2에서 3년간 사업이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마치 신규루처럼 두 회사 모두 폐업했고 대표들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를 지원하고 차를 반납하면 보증금은 돌려준다는 말에 피해자들이 속절없이 넘어간 겁니다. 이게 돌려받기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신규 가입자가 보증금을 내면은 그 돈으로 기존 회원들을 지원금을 주고 또 광고를 해서 또 회원이 또 보증 계속해서 그렇게 돌려받기니까 이건 그럼에도 업체 측은 고소할 테면 고소해보라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뭐 고소해라. 뭐 민사일 뿐이다. 해봐야 민사이고 사기 성립도 안 된다. 뻔뻔한 좀 입장이에요. 일단 자동차 서점 한 곳의 피해자만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300여 명. 피해 금액은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한 300명 이상 정도인데 그리고 이게 파악된 것만 300명이고 더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이와 관련 정 변호사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형사상으로 사기죄라든지 아니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민사소송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긴다 해도 실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피해자가 워낙 많고 이제 액수도 큰데 그 대표자가 뭐 구속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뭐 이제 수사도 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이제 그 대표 개인의 어떤 재산을 이제 뭐 확보하지 못하면은 민사적으로도 이제 집행할 방법이 요원해서 좀 리스 중개업체들이 금융사가 아니어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점도 자금 회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유의해야 할 점이 이 리스 회사들이 비금융 사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융 회사가 아니어서 금감원 같은 금융 당국의 그런 분쟁 조정 절차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책이 없어 보이는 거죠. 다만 지레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업체 대표가 돈을 빼돌렸다든지 뒤에 배후 조정 실세가 따로 있는 경우 입증 여부에 따라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를 구속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사실 피해자분들께서는 실세는 또 뭐 다른 분한테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이제 관련자들의 어떤 진술이나 이제 이런 게 사실 많이 필요하진 상황이에요. 피해자들도 그 큰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린 게 아니면 누군가 어딘가에는 반드시 빼돌려져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좀 어떻게 좀 강력하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100억 정도면은 사실상 큰 돈이잖아요. 200~300명 그 돈이니까 어디다가 재산을 숨겨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관련해서 이 같은 자동차 리스 알선 사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좋은 조건일수록 계약서를 더욱 꼼꼼히 살펴보라고 충고합니다. 이런 신유형의 기관에서 어떤 금융이나 금액적으로 유혹을 줄 때에는 조금 조심하게 계약을 해야 되고 좀 이런 검증된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 깊게 계약서를 봐야 된다. 특히 광고만 보고 덜컥 계약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리스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유명인이 광고도 하고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또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만 보고서 이제 하시는 건 좀 위험하고 이제 자동차 리스 계약이라는 것 자체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하시고 이제 만약에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오시더라도 내가 누구랑 계약을 하는지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내가 이 서류에 사인했을 때 갑을이 누구인지 갑을 관계 이제 그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지난 17일 광주지법에선 코로나 자가격리를 위반한 50대 식당 종업원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여성은 일하던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가 자가격리 대상이 됐는데 다른 식당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주거지를 벗어났다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이 여성은 수백만 원씩 하는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며 재판부에 차라리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고 재판부가 호소를 들어준 건데요. 코로나 사회의 씁쓸한 한 단면이기도 한데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벌금 몇십, 몇백만 원이 큰 부담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죄라도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관련해서 고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이른바 일수 벌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먼저 현행 총액벌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은 벌금형이어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엔 부담이 되지 않아 형벌로서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법안은 벌금형 선고 시 일수와 일수 정액을 분리해서 선고하는 일수벌금제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징역 1년과 징역 10년 이렇게 형량을 달리하듯 벌금 일수도 30일, 100일 이런 식으로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에 따라 일수를 달리 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수 정액은 피고인의 경제력을 고려해 같은 일수라도 각각 달리 선고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같은 죄를 저질러도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해 실질적인 형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은 벌금형을 일수와 일수 정액으로 분리해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정당한 벌금형을 정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벌금형 일수는 1일 이상 3년 이하로, 일수 정액은 1,0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수 정액은 피고인의 자산과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판결 당시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 상태, 유사직종 종사자의 평균 소득, 부양가족 및 최저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 문구상 산술적으로 최대 109억 5천만 원까지 벌금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범죄 예방을 강제하는 힘, 이른바 형법상 위하력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위하력이 있어야 되는데 특정 사람에게는 너무 불리한 위하력이 있고 또 특정 사람에게는 너무나 위하력이 없고 일반 서민한테 1,000만 원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정말 재벌한테 1,000만 원은 지나가는 어떤 껌값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필요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벌금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당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현실적으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벌금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미 제도는 큰 골자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입법의 결실을 거두는 30여 년간 논의만 있어왔던 일수벌금제 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일수벌금제 법안을 발의했다는 뉴스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장한지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6%가 일수벌금제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설문조사인가요? 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입니다. 네. 관련해서 자산비례 벌금제의 입법 방안을 주제로 줌을 통한 온라인 세미나가 오늘 열렸는데요. 네. 형사정책연구원이 일반인 1,089명을 대상으로 네. 지난 8월 4일부터 25일까지 일수 벌금제 도입 찬반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네. 75.6%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반대는 24.4%였습니다. 네. 성별, 학력, 그리고 연령, 벌금 경험 유무에 따라서 찬성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도 매우 네.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네. 별도로 형사법 교수 등 38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네. 이제 찬성이 78.9%, 반대가 18.4%, 기타 2.6%로 일반 시민조사보다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찬성 이유도 제시가 됐나요?
네, 도입 찬성 이유로는 네. 미납자가 감소할 수 있다가 가장 많았고 네. 가난한 자가 벌금을 내지 못해 다시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경제력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하면 네.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답변으로 풀이됩니다. 네. 경제적 능력의 차이에 상관없이 동등한 형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법원의 선고 형량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일반 시민 가운데 반대 의견을 나타낸 24.4%는 어떤 이유인가요? 네, 반대의 이유로는 네. 동일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빈부의 차이에 따라 다른 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네. 가난한 자들의 벌금 미납 문제를 여전히 해결할 수 없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현재 국가 시스템이 개인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기술적인 문제도 지적됐고요. 네. 고액 벌금자의 증가로 오히려 미납 액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찬반 의견이 나름 근거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제도 시행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차 관건은 네.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어떻게 정확히 확인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네. 사회를 본 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연구위원은 네. 여러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납입 자료 등 재산과 소득 파악 확인 시스템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면서 네. 시기상조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제 측면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은 형법상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을 이제 일수 벌금제가 도입이 되면 네. 이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내지는 네. 일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관련 형법 조항을 전부 수정해야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만만치 않은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뭐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도 일수벌금제가 사법 정의와 형평성에 더 부합한 제도라면은 적극 검토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